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제가 저번에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대공무기에 대공미사일과 레이저 무기를 전부 동시에 탑재하려고 한다고 하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아예 이동도 불가능한 청광이라는 레이저를 개발했고 지금은 대형 트럭에 탑재되는 그나마 이동이 가능한 청광2라는 걸 개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트럭 하나에 레이저와 미사일까지 전부 탑재할 수 있냐는 건데요. 그런데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저는 얼마 전에 한화에서 내년까지 50kW급 레이저를 개발하고 이걸 타이곤 차륜형 장갑차에 탑재한다고도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한화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레이저의 출력은 고작 20kW고 앞으로 개발한다는 게 30kW급 이동형 모델이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장갑차에 탑재가 가능한 50kW급 레이저를 그것도 내년까지 개발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일까요? 그래서 당연하지만 그게 갑자기 가능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실은 최근에 우리나라는 레이저 무기를 위한 새로운 기술 두 가지를 개발했고 그걸 적용하면 레이저의 크기를 줄이고 출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 기술이 무엇인지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저는 저번 영상에서 사우디가 올해 안에 우리 KF-21 전투기를 구매하기 위해서 수십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계약을 체결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아마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해하실 분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카이의 관계자들로부터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 소식은 일부 방산업계와 그리고 일부 기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 중요도에 비해서 사람들의 큰 관심을 받지는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소식이 처음 나왔을 때가 바로 캐나다의 잠수함 사업 결과가 나왔던 때라 사람들의 관심이 전부 그쪽으로 쏠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는데요. 그럼 왜 갑자기 카이 측에서 공식적인 것도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이번 분기 그러니까 2분기에 카이 실적이 좋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카이는 올해 하반기에는 대규모 계약을 할 거라는 이야기를 해서 자신들의 실적이 좋지 못했던 걸 만회하려 했던 건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한화는 카이의 경영권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계속 주식 매입을 하고 있고 지금은 한화가 보유한 주식이 12%가 넘었고 그리고 한화는 여기에 더해서 5천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서 카이의 주식을 추가 매입해서 주식 보유량을 15%까지 증가시키겠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더욱이 지금 한화의 카이에 대한 경영권 확보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카이는 좋은 실적을 거두어야 하는데 이번 2분기 실적이 좋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카이에서 사우디와의 계약 이야기도 흘러나온 건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사우디는 항상 무기를 구매할 때 비밀리에 하고 그래서 당연히 지금 카이와 KF-21을 구매하기 위한 협상도 비밀리에 하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당연하지만 카이는 이런 사우디와의 비밀 협상 내용이 외부로 흘러나가는 걸 오히려 막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카이 스스로가 간접적으로 나서서 이런 소식을 외부로 유출을 한 겁니다. 카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이 이유입니다. 한화는 갈수록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압박을 해오는데 정작 카이의 실적은 안 좋으니 이런 이야기라도 외부에 흘려보내서 그걸 만회하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웃기는 이야기이지만 이번 분기 카이의 실적이 좋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한화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원래 카이는 지금 계속 우리나라 육군의 LAH 미로온 헬기를 납품하고 있었고 미로온 헬기의 납품이 이번 2분기에 아주 중요한 실적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저번에 한화에서 라이센스 생산하던 미로온 헬기의 엔진에 균열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지금은 그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을 하는 중인데요. 문제는 그래서 지금 이 엔진 문제 때문에 카이의 육군에 대한 미로온 헬기의 납품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육군은 엔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미로온 헬기의 도입을 잠정 중단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카이가 육군에 대한 헬기 납품을 하지 못했고 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번 분기 실적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떨어지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분기 카이의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바로 한화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한화는 카이의 지분을 계속 매입을 해서 카이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카이 측에서도 경영권이 흔들리는 걸 막기 위해서 올해 하반기에는 사우디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할 거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솔직히 그래서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카이와 한화의 대립은 정말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카이가 사업 진행이나 내용을 비밀로 해주라고 사우디가 요구를 했는데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겠습니까? 지금 카이의 지배구조는 수출입은행이 26%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국민연금이 8%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측 지분이 34%인데요.
그래서 아마 정말 한화가 카이를 인수하려면 35% 정도의 지분을 확보를 해야 할 겁니다. 솔직히 일반주 매입으로 한화가 카이의 지분 35%를 확보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지금 한화는 갈수록 카이 경영진과 노조의 반발을 살 일만 하고 있는데 지분을 확보한다고 해서 카이 노조와 경영진의 반발 없이 카이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사우디에 대한 KF21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바로 이런 사정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쯤에 미국의 기동전술포 그러니까 MTC 사업에 윤곽이 드러날 거라고 하는데요. 저의 예상으로는 아마 이번 사업에는 우리 한화가 선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하지만 이번에 결정되는 건 자주포를 미군에 납품하는 회사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요. 이번에는 MTC 사업의 시제품 제작 및 시험평가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고요. 아직 그 결정이 2주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이번 주에 그 윤곽이 드러날 거라고 합니다. 다만 이번 시제품 제작회사는 하나의 회사가 선정되는 게 아닌 여러 복수의 회사를 우선 선정을 하고 그 여러 회사가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고 그 시제품을 가지고 시험을 해서 최종 사업자를 정하는 것인데요. 아마 그래서 이 시제품 제작업체에는 우리 한화도 포함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한화가 이 사업에 최종 승리하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사업은 미국이 견인포를 대체하기 위해서 자주포를 500문을 도입하는 사업이고 총 사업비는 10조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당연하지만 견인포를 대체해서 도입하는 것이니만큼 궤도형보다는 차륜형을 미국이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사업에 도전하고 있는 회사들은 전부 차륜형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의 후보들을 보면 우리 한화의 차륜형 자주포인 K9MH 그리고 독일 라인메탈사의 RCH155 자주포와 또 BAE 시스템의 아처 자주포와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 엘빗 시스템의 시그마 자주포가 후보에 올라와 있는데요. 솔직히 저는 이번 사업의 가장 강력한 후보로 이 이스라엘의 시그마 자주포를 꼽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시그마 자주포에 대해서 잘 모르실 텐데요. 시그마라는 이름은 수출명이고요. 이스라엘 내에서는 로엠이라고 불리는 자주포인데요. 이 자주포는 기존에 이스라엘이 운용하던 M109 자주포를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된 자주포로 지금 이스라엘군의 배치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왜 이 자주포가 가장 가능성이 높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이 자주포를 미국에서 생산하는 건 LB 시스템이 아니라 미국의 제너럴 다이내믹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엘빗 아메리카는 미국의 AI 기업인 안두릴과 손을 잡고 이 시그마의 안두릴의 소프트웨어를 탑재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알려지기로는 미국에서는 장갑차형 자주포보다는 트럭형 자주포를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우리 한화의 K9MH도 트럭형 자주포이기 때문에 우리 한화의 자주포를 선호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실상 미국이 트럭형을 선호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시그마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시그마 자주포는 우리 한화의 K9MH와 그 성능과 재원이 상당히 흡사한 자주포인데요. 그래서 아마 저희 예상으로는 미국이 이번에 시그마와 우리 K9MH를 시제품 제작업체로 선정을 해서 시험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러나 우리 한화가 시제품 제작업체로 선정된다고 해도 한화는 미국 현지에 직접 공장을 차려서 자주포를 생산한다고 하고 있고 엘빗은 미국의 제너럴 다이내믹스와 연합을 해서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현지 생산을 담당한다고 하는데요. 두 자주포의 성능이 비슷하면 미국이 어떤 걸 선택할지는 너무도 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많은 전문가들이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현지 생산 능력이라고 꼽고 있는데 한화는 미국 엘라베마주의 오펠라이카에 위치한 공장을 3년간 200만 달러에 임대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시그마는 미국의 제너럴 다이내믹스사가 미국 사업의 주 사업자가 되어서 제너럴 다이내믹스 공장에서 생산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화의 K9MH는 엘빗의 시그마와 비교해서 현지 생산 능력이 아예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분명 우리 한화의 K9MH도 시제품 제작업체로는 선정되겠지만 아마 최종 사업자로는 선정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한화의 필리조선소가 미국의 미사일 추적함 사업을 수주했다고 다들 난리인데요. 그런데 이게 그리 난리를 칠 일일까요? 물론 필리조선소가 미사일 추적함을 수주한 건 좋은 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 있는 한화의 필리조선소는 엄청나게 큰 적자를 보고 있고 필리조선소가 적자를 보고 있는 이유는 지금 한화에서 필리조선소의 시설을 대규모로 확장을 하고 있어서도 있는데요. 문제는 근본적으로 필리조선소는 한화가 인수하기 전부터도 적자를 보던 회사이고 그래서 매각 시장에 매물로 나와서 한화가 구매를 한 것입니다. 그럼 왜 필리조선소가 기존에도 적자를 보고 있었냐고 하면 기존의 필리조선소는 전혀 돈이 안 되는 컨테이너 화물선이나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적자를 보고 있었던 건데요. 그나마 다행히 필리조선소를 한화가 인수받은 후로는 그래도 돈도 안 되는 컨테이너선보다는 그나마 이익이 되는 정부 발주 선박들을 건조하고 있고 이번 미사일 추적함 수주도 그런 점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필리조선소가 미사일 추적함을 수주할 거라는 건 이미 몇 달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필리조선소가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도전을 한다고 이미 몇 달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딱히 강력한 경쟁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필리조선소가 이 사업을 딸 거라는 건 몇 달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별로 대단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미사일 추적함이라는 게 그닥 대단한 함선이 아니니까요. 결론은 미사일 추적함이라는 건 미국이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게 되면 그 시험용 미사일을 추적하는 함선인데요. 그런데 그게 별로 대단한 설비나 능력도 아니고, 이미 우리나라의 안흥시험장이나 동해시험장 등에도 다 미사일 추적 설비가 있고, 새로 건조하는 5,000톤급 시험함도 미사일 추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뭔가 대단한 기술도 아니고, 어차피 탑재되는 장비도 한화에서 만드는 게 아닌 미국 업체가 만들고 필리조선소는 그 장비를 탑재만 하는 거라 정말 뭔가 대단한 사업을 수주한 게 아닙니다. 다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필리조선소는 미국 국방부의 군함을 건조하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신청을 해둔 상태인데, 그 절차와 과정이 엄청나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군함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설비도 추가로 갖추어야 하고, 허가를 받는 것도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아는데요. 아마 그래서 필리조선소가 적자를 벗어나는 건 그나마 정말로 미국 군함을 건조할 수 있게 되었을 때부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최근에 미국 정부에서 우리나라에서 군함을 건조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텐데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군함을 건조하고 싶어 해도 결론은 미국의 번스 톨레프슨법 때문에 불가능하고, 그나마도 대통령의 예외 조항을 활용하려고 해도 미국 의회가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걸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미국 군함의 80% 정도를 완성을 하고 나머지 완성은 미국에 가서 완성하는 방법인데요. 이건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제안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랜드연구소가 주최하는 2026년 한미 조선 협력 전략대화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미국 하원 의원이 이런 소리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필리조선소가 최대한 빨리 군함 건조 자격을 획득해서 우리나라에서 80%를 건조한 선박을 완성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솔직히 필리조선소의 진짜 역할은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필리조선소가 미국의 미사일 추적함을 수주한 건 분명 다행한 일이긴 한데, 그렇다고 뭔가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레이저 이야기로 넘어와서,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레이저 무기는 지금 이미 실전 배치되었지만 그 출력이 낮고, 그리고 시스템의 크기도 너무 큽니다. 그래서 당연하지만 우리는 앞으로도 레이저의 출력을 키우고 시스템의 크기도 줄여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이게 가능해진 상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 소식을 들은 건 몇 달 되었지만 저 자신도 이 기술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또 이 기술이 개발되었다는 것만 알지 정확하게 이 기술이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말 그대로 개발되었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레이저의 출력을 대폭 올리고 그리고 크기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신기술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선 첫 번째는 바로 리튬 배터리 방식의 캐패시터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우리가 실전에 배치한 천광은 이동이 불가능한 레이저 무기인데요. 천광이 이동이 불가능한 이유는 시스템의 크기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도 있지만, 가장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원 공급인데요. 천광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전력이 공급되어야 하고, 이동식 시스템에서는 그게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우리는 이제는 이동도 가능하고 크기도 줄인 천광2를 개발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게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새로운 리튬 배터리 방식의 캐패시터를 개발해서라고 합니다. 솔직히 당연히 지금 천광에도 캐패시터는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지금 천광의 캐패시터도 리튬 배터리 방식이지 않을까 짐작을 하는데, 우선 새로운 리튬 배터리 캐패시터 때문에 이제는 이동식을 개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천광의 캐패시터는 리튬 배터리 방식이 아니라는 건지, 아니면 천광도 리튬 배터리 방식이지만 좀 더 효율이 좋은 리튬 배터리 방식의 캐패시터를 개발했다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캐패시터라는 건 레이저나 레일건 등 대량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일순간에 막대한 양의 전기를 사용하는 장비에 들어가는 물건인데요. 그래서 캐패시터의 효율이 그 무기의 성능을 좌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아주 효율이 좋은 캐패시터를 새로 개발했고, 이 캐패시터에는 상당히 많은 전기를 저장할 수 있고, 그래서 장갑차나 트럭에 탑재된 엔진으로 만들어진 전기를 평소에 충전을 해두었다가 레이저를 발사할 때 사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캐패시터의 에너지 저장 능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한 번의 교전에도 상당히 여러 번의 레이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레이저를 사용하는 동안 계속 대량의 전기가 필요하지 않고 평소에 엔진이 가동될 때 발생하는 전기를 충전해두는 방식으로도 레이저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더 출력이 높아진 고출력의 레이저에도 대응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동이 가능한 레이저 무기를 이제 개발할 수 있게 된 것이고요. 또 하나의 기술은 바로 상전이 냉각장치라는 건데요. 솔직히 상전이 냉각장치는 기존에도 많이 사용되던 방식입니다. 상전이라는 건 쉽게 이야기해서 기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고체가 되는 상전이가 일어나는 걸 이야기하고 지금도 이 방식의 냉각장치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는 새로운 상전이 냉각장치를 개발했고 이 새로운 냉각장치 덕에 훨씬 효율이 좋은 냉각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레이저의 출력을 높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높은 출력의 레이저를 연속으로 발사를 할 수 있게 만들려면 레이저를 냉각할 수 있는 냉각 능력이 뛰어나야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번에 냉각 능력이 뛰어난 새로운 상전이 냉각 장치를 개발했고 그래서 한화에서는 내년까지 50kW급 레이저를 개발한다고 하는 것이고 50kW급 레이저를 장갑차에도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크기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그래서 하나의 트럭에 대공미사일과 레이저를 동시에 탑재하는 것도 가능해진 것이고요. 솔직히 저는 그냥 우리가 레이저를 위해서 새로운 리튬 배터리 캐패시터를 개발했다는 이야기와 그리고 새로운 상전이 냉각장치를 개발했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이 장비들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그 내용을 듣지 못해서 이걸 영상으로 만들지 못했던 건데요. 그래도 우리의 레이저 기술이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간 이유를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게 개발되었다는 거라도 알고는 있으시라고 이야기해보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신기술로 인해서 우리의 고출력 레이저 개발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질 거라고 보여지고 당연히 레이저의 출력 향상뿐만 아니라 레이저의 크기를 대폭 줄이는 것도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결과물이 내년부터 나온다는 것이고요. 한마디로 새로운 신기술이 등장했기 때문에 우리의 레이저 기술이 한층 진일보한 것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이제 왜 우리의 레이저 기술이 갑자기 높아졌는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